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네. 저 7배 짱을 얘기할 때, 그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 읽으면서 했던 게, 그 광주 한 데 있으면서, 이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시작한 게 21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27일까지. 혹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한번 풀어볼게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남도청에 학생들이 있다가 그 젊은 여성들이 이제 저녁에 혹시라도 이제 계엄군 들어오면 다 죽게 되니까 남성들이 남기로 하고 젊은 여성들은 전부 다 이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성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상황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체를 닦고 있던 은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날 저녁에 나와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병원에 잠깐 피신해 있다가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살아남은 자가 그날 간신히 목숨을 건지 살아남은 자가 느끼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이 7개의 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출판사가 약간 좀 이적물을 이제 출판하는 약간 사상서를 좀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두환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언론 통제의 어떤 검열 시스템에 이 출판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주에서 살아남고 서울로 대학을 가서 이제 서울에서 출판사를 다니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 있으면서 이적물이니까 당연히 검열받으러 갔다가 추궁을 당해요. 근데 그 추궁을 당할 때 그 추궁한 남자가 굉장히 평범하고 왜소한 남자인데 이 남자가 자신의 뺨을 7번 때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작가 연락처 알고 있지? 작가 연락처 대 번역가 연락처를 나한테 달라. 근데 모른다고 해요. 끝까지 나는 모르고 그냥 이거 번역권을 받아서 그냥 나는 그것만 했을 뿐이다. 교정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교정 완성본이라서 검열을 받으려고 넘긴 거지. 나는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없고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른다. 가족도 모른다는데 내가 연락처를 어떻게 알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해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7번 그 어린 여성의 뺨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땀이 핏줄이 서고 상처가 난 상태로 벌겋게 부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장면이에요.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어떤 전화인지 알지요? 출판사에서 온 전화겠지요. 자신이 어떤 고초를 당했을지 아니까. 그녀는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생각을 바꿔 전화번호를 뽑아버린다. 괜찮아요. 그냥 몇 대 맞았습니다. 아니요, 따기만요. 출근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병원은 안 가도 됩니다. 얼굴이 부은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느니 전화번호를 뽑아버린 건 잘합니다. 구구절절. 네. 이야기할 필요 없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이 여성이 이 뺨이 억울하잖아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광주처럼 정대처럼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맞은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그 사람한테 표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잊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사내가 첫 뺨을 때렸을 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음 따귀가 날아오기 전에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 문을 향해 달아나는 대신 그냥 가만히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7번째 따귀를 올려붙인 사내가 탁자 맞은편의 접이 의자에 기대에 앉았을 때에야 5에서 끊겼던 숫자에 2를 더해 셈을 완성했다. 7대. 5대까지는 아팠나 봐요. 맞으니까. 근데 5대까지는 센 거예요. 1대, 2대. 언제까지 때릴까? 3대, 4대, 5대를 갔는데 5대부터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2대가 더 후려쳐졌는데 그냥 그거는 잊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느껴지지도 않았으니까. 고통도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5대 맞고 아픈 뺨을 5대 맞고 2번의 뺨은 그냥 잊을만 하니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 다 합쳐보니까 총 7대 맞았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잊을까?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잊는 거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없는 거. 아니, 있는 거. 네. 기억하는 거. 그렇죠. 기억하는 것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기억은 위로를 만들기도 하고 분노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잊는 건 어때요? 잊는 건 뭘 만드나요? 분노를 사겨주지. 여기에서요? 예, 그렇죠.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뺨을 어떻게 잊을까요? 그 순간 왜 분수대가 떠올랐는지 모른다. 첫째 뺨을 맞을 때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서 6월의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에요.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19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내쏘는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달궈진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았다. 그 분수대의 그 아름다운 물줄기. 우리 첫 장면 기억나시죠? 이 책에 동호가 네. 멀리 흔들리는 은행나무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빗방울이 맺혀 있어서 마치 그 빗방울들이 바람이 불면 다 반짝이는 유리알처럼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동화의 눈에 물방울들은 동심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린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설레게 만드는 어떤 요소였어요. 그런데 물론 차이는 나지만 3살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16살, 19살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19살 소녀, 그 사건을 경험한 19살 소녀의 눈에는 그 물방울들이 어떻게 비쳤는지 볼까요? 마치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내 눈꺼풀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그게 마치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 사건 이후로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도청에서 전화를 걸어. 그래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네.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강 씨가 노벨상 인터뷰에서 했었잖아요. 무슨 축제라고. 축제라고. 네. 이 이야기를 언급한 거예요. 네. 첫째 뺨을 어떻게 잊을까요? 잊고 죽어야 돼. 잊고 죽어야 돼. 첫째 뺨을 어떻게 잊어요? 잊는다는 건 뭐예요? 용서한. 아니 용서한. 왜 첫째 뺨을 맞을 때 첫째 뺨을 잊기 위해서 왜 분수대를 떠올렸을까요? 이 분수대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줘요? 왜 전화를 걸어서 왜 분수대를 꺼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분수대는 나랑 상관없이 좀 축제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좋은 분위기 아닌데 너네들은 분수대를 틀 수 있냐?
만약에 반대. 자신이 그렇게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걸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서울에 가잖아. 언론사에 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날의 이야기들을 고발하고 사람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 우리가 옳은 일을 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응. 이게 축제가 아니니까. 네, 근데 뭐뿐이 할 수 없어. 이 정도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안 나오게. 분수대 정도의 그 정도. 마음을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분수대가 안 나오는 것 정도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첫 뺨 읽기는 내가 가진 비겁함,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비겁함, 그날 그 비겁함에 대한 죄책감이야. 맞아도 되는 사람이 나는. 맞아. 예. 한 대, 난 100대도 맞을 수 있어. 예. 이거죠. 비겁함이에요. 예. 뺨을 읽는다는 것, 내가 맞은 것, 난 맞아도 되는 사람이지. 난 맞아도 충분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예. 나는 비겁하게 살아남았잖아.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첫 뺨을 얼마든지 잊어줄 수 있어. 뺨 맞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죠. 그렇게 7뺨을 잊는 거예요. 7뺨을 잊는다. 매를 맞는 거죠. 난 매 맞아도 되는 사람이야. 살아남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이거예요. 그래요. 네. 산재. 그날 불을 끄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도청 근처에서 네. 모른 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 맞아도 돼. 맞아. 내가 맞아도 맞아도 못 갚아. 맞아도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다 못 잊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강 씨는. 한번 볼까요? 첫 뺨을 뺨 둘을 어떻게 잊을까요? 그날 저녁이 그러고 난 다음 날 이제 회사에 가요. 퉁퉁 부은 얼굴로 여성이 가요. 김양 출판사 사장이 편집장이라고 부르라고 해. 사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편집장이 미안한 거야. 맞고 왔잖아. 맞은 게 얼굴로 보이잖아. 그 어린 소녀가 미안한 거야. 그런데 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양 고기 먹을래요? 내가 고기 사줄게. 저기 삼거리집에서 쇠고기 안창살 무려 쇠고기 비싼 편집장이 수입고기도 안 들어왔을 때. 엄청 비쌀 때 아니에요 소고기가. 비쌀 때지. 2014년. 편집장이 지나치게 친절해져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예.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다. 뭐가 떠올라서? 예. 그 피가 떠오르는 거죠. 살점 위에 피와 육즙이 고이면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있는 생선을 구울 때는 눈을 감았다. 벌어진 입에서 희끗한 진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죽은 물고기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 순간을 외면했다. 예.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생선도 먹지 않은 거예요. 이 여성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즐거움을 다 버렸어요. 죽음들.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 그것들을 내가 막지 못했다. 저항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김양은. 그러면서 편집장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가서 백반을 먹어요. 3명이서 같이 인쇄소에서 온 윤양과 같이 셋이서 그냥 백반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편집장이. 내일 검열과에는 또 맞을 테니까 내일 검열과에는 내가 다녀올까? 어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그냥 미안해서 다만 사실만을 말했는데 양심이라는 씁쓸한 것이 그의 심장 언저리를 가만히 찌르는 걸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이 김양이 이제 맞으러 갔는데 그 전날 누구도 갔어? 편집장도 갔다 온 거야. 안 근데 편집장은 안 먹- 안 맞았어. 먹고 왔어. 네. 근데 자기만 맞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만 맞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집장은 혹시 나한테 모든 걸 떠넘겨버린 거 아니야? 나한테 그 잘못을. 근데 그 얘기를 해요? 편집장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만스러워가지고 아니 편집장님 갔다 왔는데 편집장이 하나도 안 때리는데 왜 나만 맞아요? 편집장은 혹시 저한테 모든 책임 돌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따지는 장면은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언저리.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무조건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지도 않아. 그런 항의조차도 못해. 죄책감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게 더 큰 고통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그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이 책에 3장부터 넣어놨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뺨 셋 읽기도 한번 볼까요? 자기 대학 때를 떠올려요. 세 번째 뺨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맞는 거야.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식당에서 밖에서 이제 막 자기는 밥 먹고 있고 식당에서 다른 학생들은 이제 바깥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어. 자기는 데모도 안 했어.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 데모가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식당 안에 들어와서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자기 밑에 발 밑에 떨어져 있던 전단지를 하나 들어요. 데모 전단지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라고 써있어요.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녀가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있었어. 그날. 그리고 그걸 우연히 주워서 봐요.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 전두환을 타도하라. 원래 내가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추고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는 마치 면도날로 가슴을 그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와.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문신 같은 뺨의 상처. 맞아가지고 생긴 뺨의 상처가 라디에이터의 열기에 달아오른다. 지금도 뺨 맞은 얼굴이 후끈거려. 언제처럼. 이날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를 식탁 밑에서 주워서 들었을 때 경찰 중에 하나가 자기 머리를 잡아채요. 그래서 끌고 가. 그날 느꼈던 상처 같은 상처야. 그날 맞은 상처는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하게 맞은 거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견디고 사는 사람이야. 그 죄책감도 견디고 사는 사람이야. 뺨 맞은 것 중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뺨 맞은 거는 뭐야? 문신이야. 내 마음에 새겨진 문신. 절대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검열된 책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교정을 봤잖아. 교정을 보면 실제 그 책을 원고를 수십 번 읽어요. 교정 보는 사람들은. 지금이야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고쳤으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일일이 타자 쳐가지고 글을 쓰던 원고를 쓰던 시기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써야 돼. 그 장을. 그러니까 교정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최대한 완벽하게 맞춤법이나 정서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글을 수십 번 읽어. 교정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출판사에서. 지금은 다 기계가 하긴 하지만.
근데 그걸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장에 있는 글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 장이 검열된 장인데 자기는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 검열된 장에는 다 지워져 있어요. 먹줄로.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자기도. 그렇죠? 이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죄책감인가? 어떤 죄책감인지는 우린 잘 몰라요.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련하게나마 느껴지지 않는 공감이 되죠. 공감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는지, 뭐 때문에 나는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자는 것, 이게 그냥 다 멋스러워, 죄스러워. 네. 칼을 찬 장수의 검은 동상 뭐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네. 광화문. 그 앞에 교정실이 있었으니까 그걸 등지고 나오는 거야. 칼을 찬 장수의 검은 동상을 등지고 멈추지 않고 그녀는 걷는다. 굳이 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얘기했어요? 뭘 떠올리게 만들어주려고 우리한테? 애국가. 나라를 위한 거야. 나라를 위한 거야. 다 나라를 위한 거야. 검열도 다 나라를 위한 거야. 5.18을 잊는 것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다 나라를 위한 거야. 곧 88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곧 아시안 게임도 있고 큰 행사가 있어. 그것들을 일일이 다 들춰내는 건 나라의 치욕 아니야? 문신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는 건 다 잊어야지. 뭘 위해서? 그래서 칼을 찬 장수의 검은 동상을 등지고 멈추지 않고 그녀는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는 거죠. 또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는 진수, 살아남은 진수의 얘기도 나오죠. 진수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아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해요. 같은 마음이에요. 죄책감이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에요. 뺨 넷은 어떻게 잊을까요? 그냥 맞은 거예요. 네 번째도 맞아도 돼, 난. 사내가 때리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때려. 다 맞을게. 그걸 그녀는 이제 잊어야 한다. 그리고 난 잊으면 돼. 내 옆에서 같이 총을 메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잊었는데 나는. 그러고 살잖아. 멀쩡하게. 그런데 이거 뺨 맞는 것 정도를 못 잊겠어. 이거죠. 이런 마음이죠. 그녀는 그걸 잊어야 한다. 네 번째 따귀를 오늘 잊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울을 쳐다보는데 뭐 빨래도 하고 쉬는 날이니까 거울을 쳐다봐요. 근데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대학에 가서도 화장을 하지 않죠. 얼굴을 뽀얗게 만드는 일, 화사한 옷을 입거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일, 향수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고기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토요일이지만 함께 점심 먹을 남자친구는 없다. 심지어 사랑도 못해. 짧은 대학생활 동안 사귀어 놓은 친구도 없다. 대학생활도 재밌게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취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 뜨거운 물에 찬밥을 말아놓은 뒤 잠들 것이다. 잠 속에서 그렇게 네 번째 따귀를 잊을 것이다. 죄책감이에요. 그렇죠?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죄책감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잘 공감이 안 돼요, 저도.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알 것 같은 거야. 이 슬픔이, 그쵸? 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매형이 베트남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하세요. 제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래서 달랏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쉬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달랏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달랏이 365일 꽃이 피는 도시야. 네, 약간 고지대여가지고 베트남이지만 저녁엔 선을 하고 대낮에도 햇빛이 쨍쨍 내리지도 그렇게 덥지 않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고원 지대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뭐 수국이 제 머리보다 커. 그런 게 막 있어. 아무데나 막 펴 있고 엄청난 꽃들이 막 만발해 있는 어디를 가도 다 꽃이야. 그런 도시예요. 근데 뭐 다 재미있고 즐겁죠. 다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케이블카가 있어요. 산으로 연결된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득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 혼자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뭘 해도 미안한 거야. 네, 같이 하지 못하니까. 뭐 같이 한다고 해서 꼭 다 좋았을 법이 또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맞아. 네. 옆에 없는데 내 잘못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뭔가를 즐긴다는 게 네, 그게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떠올리니까 이 감정이 그냥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런 식으로 뿐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저보다 이별도 많이 겪으신 분들이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도 뭔가 있겠죠, 마음속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잊고 싶어 하는 마음,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집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싱크대를 교체했어요. 싱크대를 하얀색으로 원래 있는 막 이제 지저분한 그런 형태였는데 오래 한 20년 된 집이니까 근데 그걸 다 드러내고 하얀색으로 꾸몄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화사하고 밝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흔적이 다 하나씩 그 싱크대를 왜 바꾸게 됐냐면 그 상판이 이렇게 대리석 상판인데 그게 이렇게 터졌어. 네, 그래가지고 보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기 싫은데 돈 들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뭐 사포질하고 밑에다가 나무를 대고 뭐 박아가지고 이걸 이제 막 연결해 놓은 거죠. 네, 마치 짜집기 하듯이.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어머니는 생각이 나고 또 싫기도 하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싫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그게 다 철거되니까 허전해. 네. 그거 이게 하나씩 다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버지 흔적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이런 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번 따귀를 맞고도 한 차례도 울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왜 갑자기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건지 알 수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날 이제 쉬는 날이라 편집장은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번역가가 왔어. 자기 책이 이제 검찰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니까 그 원고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너무 많이 잘려 나왔잖아요. 먹지로. 그래가지고 그 번역가가 왔는데 우연히 마주쳤어.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선생님한테 그 원고를 내놓으면서 그 먹줄로 막 그어져 있는 그 원고를 내놓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7번 따귀를 맞고도 한 차례도 울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분 앞에 이 원고를 내놓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이분은 그걸 고발하려고 한 건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가족과도 헤어져서 번역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죠. 미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 은숙 씨한테 얘기해요. 그 번역가가. 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김은숙 씨가 뭐가 미안합니까? 네. 김은숙 씨 어디가 어디서 같은 이름이죠. 김은숙 씨가 뭐가 미안합니까? 네. 왜 나한테 사과를 해요? 네.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근데 이 사람은, 김은숙은 어때요? 삶을 보면 어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울면서 얘기해요. 야, 제발 그 사람답게만 좀 살아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부탁할게. 그날 이후로 이 막 모든 걸 내려놓은 거야. 이 여자가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엄마가 눈물로 부탁하니까 그때부터 간신히 살아온 거야. 그래서 서울로 피난하듯이 서울로 가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에서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지도 못하고 화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죄스러워서 아무것도 즐기지 못해요. 그 짧은 삶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다 포기했는데도 그래도 미안해. 예. 계속 미안한 일만 남아있는 거야, 자기는. 예. 이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책감. 도대체 언제까지 죄책감을 느껴야 이 문제가 사라져요?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뭐 전두환의 뺨을 때리면 사라져요? 예? 이 죄책감이 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뺨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강 씨가 문신처럼 남아있어. 얼굴에 문신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날 쳐다보는 것 같죠. 그 죄만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자기를 볼 때. 그만 묻는 것 같죠. 내가 즐겁게 웃을 때마다 네가 웃을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고개 눈도 못 뜨고 다녀. 5번째 뺨을 입는 가장 아픈 뺨이죠. 5번째 뺨까지는 세잖아요. 고통이 느껴지는 아픔이에요. 세워놓은 반신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손을 쉬었다. 거울의 내부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세계였다. 나를 바라보는 거죠. 마치 혼이 빠져나가서 나를 보듯이, 육체의 나를 보듯이. 근데 거울의 내부, 거울의 반대편, 마치 혼이 있는 세상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워요. 냉정하죠. 너는 즐거워서는 안 돼. 행복해해도 안 돼. 네가 외면한 그 죽은 자들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 멀쩡하게.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거울 반대쪽에 내가 나를 보면서 그 세계에서 자신을 건너다보는 낯익은 얼굴, 자기 얼굴이잖아요. 아직 푸르스름하게 멍든 뺨을 그녀는 무심하게 들여다본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모두가 그녀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했던 때가 있었다. 과거를 떠올렸구나. 그러나 19살의 그 여름, 그 5.18이 지나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안 예뻤기 때문이 아니죠. 그녀가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도 하지 않고 항상 우울한 얼굴에 눈물만 흘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처럼 걸어다닌 거예요. 좀비처럼. 그러니 누가 그녀에게 귀엽다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그녀는 24살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기를 기대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자친구는 없어. 이런 옷을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화장은 왜 안 해? 그녀 자신은 빨리 늙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빨리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차라리 늙어서 죽고 싶어. 죽을 자신도 없는 거죠. 자살할 자신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녀 자신은 빨리 늙기를 원했다. 차라리 이 모든 걸 사람들이 안 쳐다봐주기를. 빌어먹을 생명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이 은숙 씨는 치욕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뭐가 치욕스러워요? 먹는다는 것. 먹고 살고 싶다는 것. 이 생각. 먹는다는 것엔 익숙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들만 생각했다.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치욕. 저들은 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나는 지금도 내 입에 음식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가? 음식이 넘어가는가? 그게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지금도 배고프면 꼬부룩 한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먹는다는 것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거. 그게 죄책감을 더 느끼게 해요. 그냥 단지 맛있는 것 앞에서 입맛이 느껴지는 게 그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신은 동시에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이거죠. 이게 이 은숙의 내가 맞아도 싸다라고 느끼는 이유예요. 7번의 뺨을 맞아도 난 내 죄를 다 잊지 못해. 그건 문신처럼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 그래서 항상 면도칼로 긋듯이 내 가슴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6번째 딸.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떤 표정, 어떤 진실, 어떤 유려한 문장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오로지 끈질긴 의심과 차가운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리더리 먼 견눈질로 그 광경을 보며 걷고 있을 때 빠르게 다가온 군인 셋이 그녀의 가슴에 총을 겨눴다. 어느 날 이제 다음 날 또 검열을 하러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출판을 해야 되니까. 출판사에는 항상 책이 넘치잖아요. 검열을 하러 가는데 시청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시청에 들어갈 때 시청 앞에 누가 있어요? 군인? 네,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셋이 그녀를 세우면서 당신 어디 가는 거야? 가슴에 총을 겨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어. 시절이야. 네. 네. 이모 병문 안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태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의 인중이 떨렸다. 거짓말한 거죠. 네. 거대한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대로를 행진해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다 죽었어. 전남도청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요. 네. 아이들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을 이제 병원에서 밤을 새고 앞으로 나오면서 그 광경을 견눈질로 보면서 오는 거야. 자기 친구들이 있었던 곳, 동지들이 있었던 곳을 견눈질로 보면서 슬끗슬끗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시체를 싣고 있어. 장갑차가 굉음을 내면서 대로를 행진해요. 다 끝났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거야. 얼핏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게 정리되고 나만 살아남았구나. 이게 바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선전하고 싶어서 장갑차를 끌고 왔지.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살아서 다음날 아침에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와 그녀를 데리고는 대문을 잠갔다. 누가 볼까봐. 우리 집은 딸이 고3이요. 경찰들이, 군인들이 집집마다 가택투택을 하면서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폭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집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우리 딸은 고3이야, 고3. 아들들은 인자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누가 데모를 했겠어? 이렇게 아버지가 둘러대죠.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다시 열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셔터를 내렸던 상점들도 영업을 시작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잊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해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뺨을 7번 맞으면서 한 번도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예요. 네. 자기가 이 뺨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은숙한테 내려진 이 뺨이 마치 죄와 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벌이라서 아무리 맞아도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 네. 형식적인 벌이니까 본질적으로 벌이 나와야 돼요. 본질적인 벌. 뭘 깨달아야 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근데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뺨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슬펐어요. 사실 6번째, 7번째 뺨은 아프지도 않았죠. 오늘은 6번째 따기를 잊어야 하는 날이지만 이미 뺨은 암으로 거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 내일이 되어 7번째 따기를 잊을 필요는 없었다. 7번째 뺨을 잊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되게 좀 그렇죠. 네. 못 잊는 건 뭐예요? 그 죄책감을 이제 더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뎠던 거잖아요.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번째 뺨은 6번째, 7번째 뺨은 아프지도 않을 정도예요. 죄책감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한강 씨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7번째 뺨을 잊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한 절대 못 잊을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을 날은 이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은숙이 한 얘기예요. 네. 그날 이제 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연극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번역한 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극을 합니까? 희곡을 어떻게 올립니까? 연극으로. 그런데 올릴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장하고 같이 보러 가요. 그 연극을. 5.18에 관한 연극이잖아요. 뒤에는 이미 정보부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있어. 혹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잡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연출자들을. 그래도 불구하고 연극을 올려요. 연극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얘기죠. 이 책의 가장 유명한 얘기죠.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뭘 암시해요? 왜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죽음이죠. 삶 자체가 죽음. 그렇죠. 죽음이죠. 결국 장례식은 뭐가 있어야지 치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야 치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례식은 내가 치러주지 못했어. 그런데 누구 장례식은 치를 수 있어? 내 장례식. 그러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에 이제 어린 소년이 나와요. 연극에. 그 장면을 보면서 나지막히 이 은숙이 이야기합니다. 동호야. 그 아이를 떠올리는 거죠.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죽은 아이. 그녀는 아랫입술 안쪽을 뭅니다. 결심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이 불빛이 타고 있었다. 그 분수대가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었는지 아시겠죠? 분수대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동호가 떠오르는 거죠. 그 어린 중3 동호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끝까지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거기에 있었던 나의 동지들. 그 동지들을 내가 끝까지 외면했다는 것.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서 거짓말했다는 것. 마치 무슨 장면 같아요? 불 꺼진 불을 다 꺼버린 사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가 물어보자 얘기하잖아요. 해가 뜨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예수가 못 박혀 있을 때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들한테 신문을 당해. 저 사람도 한 무리다. 저 사람도 같은 무리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라고 3번 얘기해요. 그리고 닭소리를 들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똑같은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예요. 7번의 뺨은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잊을 수 없다. 나는 잊을 수 없어. 그걸 계속 이야기하지만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살아. 매일같이 숨을 쉬고 매일같이 걸어다니고 매일같이 빨래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을 보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누가 나오니까? 동무가 나오니까. 죽은 동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7번째 뺨을 잊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안 잊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물론 직접적으로 그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해석이죠. 가능한 그런 해석이에요. 결국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뒤에 똑같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4장에서는 쇠와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와 피. 이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창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날 항복한 사람들, 도청에 있다가 항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또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가택 추적을 통해서 찾아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죠.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끌려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잖아요. 같이 데모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날 밤 모두 불을 끄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총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내가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피해 저항을 했던 거 아니에요? 동료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와서는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해요. 1시간여의 그 절망적인 침묵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한강 씨가 절망적인 침묵.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 이들은 절망해요? 살아남은 자의 할 수 있는 게 비겁함? 없잖아요. 미안함? 죄책감? 미안함. 할 수 있는 게 없고 살아남는 게 미안함.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위가 그 침묵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은? 죽어요.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인간이 아니게 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그 마지막 품위를 빼앗아간 건 뭘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한 제러미 벤담이 설계한 감옥의 모습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감옥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모습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게 이 감옥의 목적이다 라고
미셸 푸코가 얘기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감시자가 한 명만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감시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감시자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 안 봐도 이들은 보고 있다고. 그렇죠.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감시를 하든 감시를 하지 않든 작동하는 시스템이야. 인간을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현해요. 한강 씨가 이 파놉티콘을. 자, 철창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이 얘기잖아요. 네.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그럼 뭐에 대한 침묵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뭘 무서워해서? 그렇죠. 군인을 무서워해서. 비겁한 침묵이죠. 미안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죄책감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고개 돌리면 너네 죽어. 너네 서로 말하면 다 끌려 나와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맞을 줄 알아. 이거죠. 그렇게 한마디만 했어. 감시. 네. 근데 그게 자신들에게는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인간인데 인간은 자유를 빼앗긴 거죠. 우리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그 지적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은 무엇 때문에 다른 생명체와 다른가? 다르게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는가? 무엇이 인간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인간의 자유 때문이죠. 동물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동물들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능에 이끌려 살아. 근데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마음껏 추구할 수도 있죠. 그 통제하거나 추구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 있어요. 바로 주이산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즐거움이에요. 인간은 그 즐거움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걸 스스로 절제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간의 자유라고 불러요. 동물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동물은 배고프면 옆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주인이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전에 되면. 많은 예전에 TV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형사가 한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죽기 전에 이제 외로우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운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다음에 고독사가 되고 나면 주변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이나 반려묘하고 한 방에 갇힌 채로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밥을 더 이상 주지 않잖아요. 물도 주지 않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시체를 훼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훼손한 시신들을 많이 본대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근데 동물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기하고 같이 산책시켜주던 사람이고 밥 주고 물 주던 사람이잖아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배고픈데. 그렇죠. 그래서 자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사람도 그렇대. 사람도 그래. 근데 인간은 그걸 지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면 그걸 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뭐 아주 부자들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가지려고만 하지 않고 반대로도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걸 뭐라고 불러?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우면 자기 돈을 누구인가 주기도 하고 기업가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막 수억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죠.
동물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인 이유, 지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그 자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인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자유는 왜 동물의 자유와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른 거예요? 뇌 때문이죠. 맞네, 머리가 돌아가니까. 뇌 때문이에요. 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따르는 것은 저항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따르는 건 끊임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뇌지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거부하려는 의사가 마치 질병처럼 생겨난다 라고 해서 지잭이 그 책을 쓴 거예요. 자유라는 책을 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에요. 아까 이 얘기죠. 1시간여의 그 절망적인 침묵이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저항이었어. 그나마 서로 침묵한 게 뭐가 무서워서? 그렇죠. 군인이 내가 맞을 게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 거죠. 자유가 없다는 건 지금 방금 인간이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잭의 그런 자유에 대한 평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해석은 한강 씨의 책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진수의 얘기가 나옵니다. 진수도 살아남았어요. 그날 도청에 있다가 진수, 서울에서 온 대학생, 예쁘장하게 생긴 김진수와 어떤 한 조가 된 익명의 남자가 등장해요. 김진수와 한 조가 되었을 때 서서히 혼이 빨려나간 짐승과 같은 상태였던, 이렇게 표현하죠. 짐승과 같은 상태였던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2명당 한 사람 하나씩 식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서 먹게 만들었는데 먼저 먹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두 번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김진수와 함께 한 조가 됐어. 한 식판을 써야 돼. 근데 김진수를 딱 보자마자 많이 먹지 않게 생겼네. 그럼 내가 많이 먹을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안도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는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멀건 콩나물국에서 콩나물을 골라 먹다 말고 멈춘 나를 보던 눈. 그런데 의외로 많이 먹어. 우물거리던 그의 입술을 혐오하며 쏘아보고 있던 나를 너 더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 라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쏘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묵묵히 마주 바라보던 나와 똑같은 짐승이었던 그의 차갑고 공허한 두 눈.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쵸. 저렇게 했다고 그러대요. 네.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문학적으로. 차갑고 공허한 두 눈을 가진 짐승. 네.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빼앗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투쟁했는가 다시 필요한 이유가 있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위해서 자기가 저항했던 거죠. 그 저항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애국가를 부르고 아리랑을 부르고 위에다가 태극기를 덮는 것으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날 살아남은 사람들,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됐어? 짐승. 차갑고 공허한 두 눈을 가진 짐승.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김진수 한주호가 되었는데 김진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취재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김진수 씨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김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한테 해달라. 라고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릅니다. 왜 김진수는 죽었고 그와 한조가 되어 함께 밥을 먹었던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진수가 처음이 아니라고 선생님은 전화로 말했죠. 죽은 사람, 그날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김진수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아까 은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선생은 전화로 말했죠. 우리들 중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죠. 네. 근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음은 뭘까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이 책에서 한강 씨가 자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치 채식주의자에서 영애가 죽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왜 죽으려고 해요? 인간이고 싶어서예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말할 자유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유가, 말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공허해. 네. 그날의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인 한 사람이 창문 하나씩을 맡았습니다. 도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날 밤 계엄군이 오기 전에 미성년자들은 창과 창 사이에 엎드려서 대기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으면 그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작전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상황실장은 우리 목표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해요. 왜냐면 군대가 오잖아요. 거기 카빈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소에 있었던 단발 초총이에요. 단발 초총. 근데 그날 있었던 사람들은 뭘 들고 왔어? M16 자동 소총을 들고 왔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 작전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수십만의 시민이 날이 밝을 때까지만 버티는 것이다. 날이 밝을 때까지만. 날이 밝고 나면 이 사실을 지금은 어두워서 아무도 우리를 못 보니까 지금 다 자나 보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주나 보다. 그러니까 밤에 날이 밝으면 이 처참한 상황을 볼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3, 4, 5 전부 다 광장으로 올 거야. 우리를 구하려고. 이 얘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만 수십만의 시민이 분수대 앞으로 모일 때까지만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사람들을. 상황실장이. 지금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아무도 안 왔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그 안에 있었던 은숙이도 흘긋흘긋 쳐다보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겁한 모습으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그래서 그 말을 절반은 믿었습니다. 그때는 올 거라고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올 거라고 상황을 알면 죽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겠지만 어쩌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그날 남았던 동호와 같은 어린 친구들은 더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쉽게 설득되니까. 그런 이야기에. 지도부를 이끌었던 대변인은 근데 외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죠. 지금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한테는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죠. 다 죽을 거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두렵지 않다고도 말했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백하건대 나에게 그런 초연한 확신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초연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고백하건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오히려 어쩌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살아남은 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게 왜 그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어갈 때까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살아남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자, 어린아이들은 왜 남았을까요?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이들. 아마 거기 있던 대학생 형들이나 군인 출신의 아저씨들이 손만 들어도 아마 고개를 숙이고 도망갈걸요. 발로 차면서 집에 안 가면 여기서 먼지나게 맞을 줄 알아. 그럼 다 도망갔을걸요.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서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맨 첫날 그 니역가에 실린 두 시신을 싣고 광장 앞으로 전진하던 날 수십만의 사람이 그날 자기가 그 안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냐? 깨끗한 무엇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세상을 살 때는 더럽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남 등쳐먹을 얘기도 하고 거짓말도 했던 사람인데 그날만큼 그날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 안에 뭐가 있어? 정의가 있는 거야. 정의로움.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정의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그게 죽을 때까지 지속될 줄 알았죠. 그렇진 않아요. 그 순간만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이것도 없지요.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그 생생한 느낌. 나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때는 막 들끓었어. 피가 들끓어서. 정의로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은. 그 혈관의 흐름에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날 그 안에 있으면서.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까지 느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게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힐 것 같은 그 순간의 광위.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 그 미성년자들, 동호와 같은 아이들은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날 도청 안에 남은 어린 친구들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맨날 집에서 욕이나 쳐듣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그런데 그날 거기 있었던 그 안에 한 명으로 그날 행진을 했던 거예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서.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아마 그 어린 친구들은 생각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 영화가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신문에 뭐가 실렸었냐? 장독수 뛰어내려. 그렇죠.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목에다가 두루마기를 두르고 고자기를 두르고 우리 옛날에 원더우먼 그거 할 때도 언니 우리 그거 문방구 사가지고 저 뛰어내리고 그 순간 맞아. 그러니까 그걸 두르고 그 영화를 보고 우리도 그 잠깐의 순간이죠. 원더우먼.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 대단한 무언가가 되었다는 느낌. 그걸 받게 되면 죽어도 좋은 거.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죠. 3층 높이에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어. 장독도 있어. 그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때 그 유행이었어요.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야 맞아. 그런 거. 그날 저녁에 그 잘못된 신경. 도청에 남아있던 어린아이들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성인인 나까지 그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오죽이나 있을까. 집에 가라고 하면 마치 나에게서 그 큰 힘을 빼앗는 것 빼앗는 것 같은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니요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아이고 거기서 가면 어. 뭔가 멋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었다고까지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원한 건 뭘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그 폭력이 뭔지 나와요. 뭐랄까요? 억압, 통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빼앗는지가 나와요. 우리한테 실제로 있었던 감금 같은 게 아니지요. 식판을 주고 서로 나눠 먹게 해요. 음식의 양은 적어. 둘이 먹을 양이 아니야. 그리고 항상 굶주려 있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식판을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그렇게 네가 다 처먹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 한 전장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동지들. 그런데 식판 앞에 놓여있는 말도 안 되는 콩나물국하고 밥 이거 조금을 놓고 그렇게 내가 다 처먹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는다 그래서.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고픔이? 배고픔은 누구나 있죠. 네.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권력이죠. 권위, 권력, 억압. 그게 이들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빼앗고 나니까 뭐만 남아? 짐승으로서의 인간만 남아요. 그때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 너희들은 원래 짐승이었어.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야.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동물일 뿐이야.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겁니까? 동물이에요? 근본적으로 남을 억압하려는 존재예요? 제주도에서 사상, 관동, 난징, 대학살, 보스니아, 헤르체코니프 인종학살, 대청소, 모든 신대륙에서 있었던 그 처참한 학살, 유전자에게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줘 왔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이유죠.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에요.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람들 다 이런 잔인한 DNA를 유전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흙탕물처럼 시간이 나를 쓸어가길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차라리 이런 게 인간이라면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다.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죽음의 기억이 그들, 죽은 사람들 진짜 죽음을 만나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매일 저녁 누가 떠올라? 죽은 자들이 떠올라요. 자기 옆에서 죽은 자들.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죽음이야. 나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인간이지. 근데 인간은 그래도 살아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살아요. 그래도. 그런데 그게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 더러운 죽음의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면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뭐가?
진짜 죽음. 내가 죽는 것. 죽어서라도 잊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요. 혼자서 싸워요.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책감. 예.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나 또한 그때 그들의 멱살을 잡았지. 김진수의 멱살을 잡았지.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 나도 뭐 하고 싶다. 진수처럼 네, 죽고 싶다. 은숙처럼 죽고 싶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생각하고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싸웁니다. 네, 죽음과 싸웁니다. 바로 이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동물로서 살아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죠. 제가 예전에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예전에 TV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보도 프로그램 같은 데였는데 그 전두환 씨가 이제 골프 라운딩 다니는 장면을 쫓아가면서 봤어. 어떤 기자가 네. 네. 그래서 전두환 씨 사과 안 하세요? 네. 뭐 지금 갚을 돈도 벌금 안 내세요? 얼마나 29만 네. 원. 그렇게 막 얘기해요. 막 따라가면서 물어봐요. 그때 그 노세한 죽기 얼마 안 남은 이 노세한 전두환 씨가 그 사람들 보면서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네가 보기나 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고 대꾸한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짐승 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내가 오히려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네. 그때까지.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다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마비된 거예요. 머리가. 뭐에 의해서 마비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 마비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죽여도 된다고 발표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람으로, 짐승으로 변화된 거지. 사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잔인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랑 똑같잖아요. 글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났어요. 아까 김은숙의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김은숙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이상 7번째 뺨을 잊을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이 참 슬프기도 하고 죽어야 끝나.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성으로 살아보셨으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꿈꾸던 시절이 19의 시절이, 대학 가면 뭐 해야지, 남자친구도 사귀고 나중에 뭐도 해야지, 예쁜 옷도 입고 뾰족구도 신고 다녀야지, 이런 게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에 가서도 심지어 고기도 생선조차 입에 대지 못하고 매일같이 물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사람, 그래야 겨우 목에 음식이 넘어가. 네. 그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한시라도 빨리 늙고 싶다, 늙어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까? 아까 오늘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결국에는 따뜻한 손길뿐이 없어요. 그렇죠? 서 선생님이 은숙 씨가 왜 울어요?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요? 라고 하면서 은숙 씨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엔 그런 것뿐이, 그렇죠? 그런 것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런 것뿐이 위로인 거죠. 뭐 5.18 유공자여가지고 뭐 훈장을 준다는, 열사라는 칭호를 준다는,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로일까?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이 갖춰야 될 그 죄책감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그 장치일까? 이제 개헌이 이제 논의되고 있잖아요. 개헌은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되겠죠. 개헌에 5.18 정신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헌법에다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진 네.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헌법은 네. 그 국가에 그 국가가 세워지는 정체성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이 5.18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도 그런 걸 떠올린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반성할 필요가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네. 지금도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죽이나 그들은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내용을 남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짧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제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저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책으로 우리가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